탄도미사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V1 미사일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나중에 V1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발전하였고 V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발전하게 되었다.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 30에서 3000km로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 어디서든지 발사가 가능하고 다양한 경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항공기와 유사하게 공기 흡입 방식으로 비행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발사된 후 연료 연소가 종료된 시점의 조건에 의해 탄도 비행을 하며 최고 속도는 음속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 되고 최고 고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며 탄착 신학화 각도가 크며 RCS가 전투기의 수 10분의 1 정도로 일반 탐지 레이더로는 탐지가 곤란하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600km 이하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1300km 이하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5500km 이하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분한다. 미사일이 낼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는 가용 추진제의 에너지, 추진제의 양, 그리고 부스터가 포함된 발사 총량이 미사일에 의해 비행거리까지 운반되지 않도록 일정 단계에서 소모된 추진장치를 떼어낼 수 있는 능력 등 3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MRBM은 1단 추진체, IRBM은 2단 추진체, ICBM은 3단 추진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발사 직후부터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탄도미사일 비행 단계는 통상 3단계로 구분하여 로켓 추진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로 구분하는데 로켓 추진 단계는 추령 및 내부 유도 장치를 이용하여 페이로드를 특정 속도, 고도 및 발사각을 갖는 위치로 옮기는 단계이며 중간 단계는 지구 중심에 원점을 둔 자유비행 단계로 대기권 밖에서의 케플러 타원 운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종말 단계는 고고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 후 목표까지 도달하는 단계이나 일반적으로 4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난 후 다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궤도를 그린다.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로켓으로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져 원심력을 이용하는 단도비행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탄두를 발사할 때의 고도와 속도로 결정되는데 2000km의 사거리를 갖기 위해서 고도 400km, 최종 연소속도 3.9km 세기 필요하다. 3000km 사정거리에 필요한 최종 연소속도는 5km 세기고 사정거리 12000km의 ICBM은 최종 연소속도로 7.1km 세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탄도미사일 범위를 넘어 인공위성 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8km 색 이상의 최종 연소 속도가 필요하며 정지 궤도 위성은 11.2km 세계 속도가 필요하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상의 목표로 단도비행을 해야 하므로 최대 속도는 8km 색 이하여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적절한 고도와 속도를 얻기 위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며 일단 로켓만으로는 전체 중량을 줄일 수 없어 막대한 추진력이 필요하므로 연료 낭비가 심하다. 이 때문에 다단식 로켓을 사용해 연소가 끝난 다음 불필요해진 하단부를 분리하여 버리고 중량을 가볍게 하여 연료의 낭비를 막고 적은 추력만으로 필요한 고도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대기권 밖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으므로 탄두가 계산대로 비행하지만 대기권 진입 이후에는 열과 바람 등으로 인해 예상대로 낙하되질 않는다. 탄도미사일을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미사일 유도의 관성항법 시스템 외에 대기권 돌입 후의 종말 단계를 제어하는 유도기술이 필요하다. 이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퍼싱 2에서 사용하는 RADAG 방식이다.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하여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탄두 앞에 탑재한 레이더로 지상의 목표를 탐지 식별하여 탄두를 목표의 중심으로 유도한다.
유도 장치인 가스 분사 장치를 이용하여 낙하 궤도를 변화시킨다. 비행기와 순항 미사일은 추력을 얻기 위해 연료를 분사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를 대기권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진공속을 날아가는 로켓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에 지니고 있는 것이 산화제이다. 로켓에는 크게 나눠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이 있다. 액체 로켓에는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키는 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로켓은 그레인이라 불리는 고체 추진제, 연소실, 점화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 로켓은 구조가 복잡하고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사용할 경우 액체 산소를 상온에서 미사일 내부의 탱크에 보관할 수 없으므로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는데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사일을 즉시 발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어성이 뛰어나 연소를 중단시키거나 재점화시키는 등 추진력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고체 로켓은 다루기 쉽고 저장이 간단하고 보존이 유리하며 연소 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단 점화시키면 중단했다, 재점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4년경 미 인공위성은 북한이 2단 로켓 형태의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미국은 실험이 진행된 장소 즉 대포동의 지명을 따서 이 미사일의 이름을 대포동 미사일로 명명하였다. 1998년에 발사된 바 있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노동 미사일을 1단 로켓으로 사용하고 스커드-C 미사일을 2단 로켓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정거리는 1700에서 2200km로 추정된다. 2006년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1단 부스터용으로 중국의 동풍-3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고 2단용으로는 노동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사정거리는 4000에서 6000km로 추정되고 대포동 2호도 액체 추진으로 산화제와 액체 연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대포동 미사일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정거리의 증가와 탄두에 핵과 화학탄을 장착하였을 때 파괴력 때문이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중국과 북한 요인도 커. 우리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2017년 11월 중남보령 대천 사격장에서 첫 실사격 발사됐다. 2018년이 되자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에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미 의회가 2019 국방수권법을 내놓았다.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의 중대 위반 심의국은 법적으로 INF 조약 운용 전체 혹은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의회는 미 행정부로 하여금 올해 1월 15일까지 러시아의 중대한 INF 조약 위반이 미국을 구속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일이 이렇게 커지자 트럼프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에 60일 이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약을 중지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증거를 내라며 사실을 부정했다. 오히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무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는 등 미국의 탈퇴에 맞대응하겠다는 식이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1일 INF 조약을 중지하고 6개월 뒤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INF 조약 탈퇴는 참여 상대국인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비참여국인 중국의 원인이 더 크다는 인식도 많다. INF 조약 준수 의무가 없는 중국은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태평양 사령관 시절 중국이 INF 조약 참여국이면 탄도 및 순항 미사일 2000발 가운데 95%가 조약 위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인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등 ICBM 외에도 둥펑-26과 둥펑-21D 등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선보였다.
둥펑-26은 중국에서 괌까지 날아간다고 해서 괌킬러로, 둥평-21D는 항모킬러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국 동남 지역에 집중 배치해 미국 군사력의 접근을 견제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280여 개의 핵탄두를 갖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 전략 차원이다. 중국의 1대1로 전략 가운데 해양 전략의 핵심은 제1도련선 구축이다. 중국은 2025년 이후엔 제1도련선과 중국 해안 사이에 미 해군의 진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항공모함과 함정들이 제1도련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진입할 경우에는 탄도미사일로 격파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ADED 전략이다. 중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 항모 세력뿐만 아니라 괌과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군 전력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로 견제하고 있다. 백두산 뒤쪽 퉁하 지역에 위치한 중국 미사일 부대에는 둥펑-15와 21D가 배치돼 있는데 둥펑-15는 유사시 한국을, 둥펑-21D는 한국을 돕기 위해 동해에 전개한 미항모 세력에 대한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영향권이 중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오키나와, 괌,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국방전략보고서도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약탈적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잠재 대상국들은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중국과 등질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한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까지 걸려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은 10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에서 300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스커드시와 노동미사일 등 준중거리 200여 발과 무수단과 화성-12 미사일 등 중거리 수십 발이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 중거리 미사일들은 모두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오키나와와 괌까지 닿는다. 한국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유사시 미군이 한국을 도울 경우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도 타격 대상이다.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견제는 당연하다. 북한 SL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심각한 문제. 더구나 북한은 올해만 11번에 걸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단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가운데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M을 모방한 탄도미사일도 있었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도 포함됐다. 특히 10월 2일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된 북극성-3형은 최고 고도 910km에 이르면서 450km를 비행했다. 북극성-3형을 정상 각도로 쏘면 19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분사된 화염의 직경도 커졌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극성-3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사거리를 8000km 이상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서울과 도쿄 및 오키나와, 괌과 하와이, 심지어는 미본토 캘리포니아 해안까지도 닿는 사거리다.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 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저농축 우라늄은 IAEA에 의해 수입량과 폐기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 몇 호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핵연료 장전 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핵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옥죄는 것은 핵연료 유통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전기,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이 핵연료를 빼돌린다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IAEA는 한국의 핵연료 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 1g의 저농축 우라늄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정확히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핵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핵비확산 원칙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이후 연이어 제기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미 정상합의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이 합의설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 방식이 될 것이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 후 2달이 지나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프랑스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의 선행 연구를 맡아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원인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과제를 맡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다. 이 보고서는 위협 분석과 현행 전력 평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작전적 효용성은 물론 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치, 외교, 법률, 경제, 기술, 환경,
예산 등 재반 고려 요소를 다루고 있다. 연료 획득과 운용 문제는 국내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로 평가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가 맡았다. 필자가 해군과 함께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김 차장과 정부 관계자의 현재 주장과 달리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한국은 핵연료 입수는 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선행연구 보고서에 명시돼 있고 관련 내용은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올라갔기에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한미원자력 협정 전문에는 한국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 비확산 및 국제적인 안전 조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용 선박이기 때문에 이 전문을 개정하지 않고는 한국은 그것이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든 제3국에서 구입한 것이든 핵물질을 군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정부 당국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결정적인 것은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핵물질, 감속제 물질, 장비 및 구성품 일체를 핵폭발 장치의 제작은 물론 연구 개발 또는 어떠한 군사 목적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핵물질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미원자력 협정 위반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 기본 원칙인 비확산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